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아직이란 말보단 이제는 이란 말로 더 나은 세상 아름다운 생각 더해봐요 민주노총과 함께. 안녕하세요. 국내일 건강권 헌정방송 나는 무방비다 사회방송 시작합니다. 오늘은 케이블 노동자들 이야기와 직업병 이야기 중에 성면 관련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 인터뷰와 집중 토크 오늘도 이어집니다. 자, 오늘 출연진도 오늘 아침 일찍 모였는데요. 예. 인사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전국건설산업연맹 박종국 노동안전보건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임상혁입니다. 또 나오셨어요. 네. 청취율 2배 됐나요? 안 돼서 다시 나왔습니다. 들어주세요. 저희 국민TV 그 팟빵은 잘 모르겠고요. 저희 이제 자체 올리는 아이블로그에서는 조회수가 떨어진 것으로, 한 달간 조회수가 떨어진 것으로 나와서 이상하네. 분발해 주시고. 이게 화면이 안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화면만 나오면 많이들 볼 텐데. 네. 정말. 자, 맞습니다. 오늘 또 이 인증샷 한번 찍기로 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거 사진을 올리기로 했으니까요. 예. 인증샷 한번 찍으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시간이 우리 그 소장님께서 시간이 없으셔가지고 바로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죠. 예. 자, 먼저 우리 코너 진행하기 전에요.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래서 한 달간 사건 사고를 안전보건 담당하는 팟캐스트니까 사고를 좀 훑어보는 시간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8월 달, 그러니까 9월이죠. 9월 저희들 방송한 이후에 사고를 보니까 이건 이제 그 안전보건공단에서 통계를 낸 거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연합뉴스나 이런 뉴스에 나온 거를 링크를 걸어서 제 속보를 전달하는 앱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는데 그걸로 보면 9월 4일 부산에 있는 신축 공사장에서 인부라는 표현을 썼네요. 그러더라고요. 인부. 제발 쓰지 말라고 기자들한테 얘기해도. 네. 인부 2명 추락 1명 사망. 같은 날 국도 보수하던 우리 분들 3명이 또 사고를 당하셨고. 3분이나. 네. 남해고속도로 보수 작업 9월 12일 날 여기도 또 인부라고 그랬네요. 인부 화물차에 치여 숨져. 노동자라고 해주면 안 되나요? 그죠? 네. 그리고 9월 13일 날 화학물질 사고 여수 염산 탱크로리가 전도되면서 운전자 한 분이 사망하고 그 유독가스 염화수소로 인해서 주민 6명이 병원에 입원하는 사고가 있었고요. 큰일 날 뻔했네. 네. 같은 날 고속도로 터널 공사 현장에서 또 여기도 인부라고 그랬네요. 인부 2명 사망하시고요. 노동자 2명이 사망하셨고요. 건설 노동자죠. 그 다음 날 9월 14일 날 공장 지붕을 보수하던 근로자 또 2분이 추락하셔가지고 돌아가셨고요. 9월 16일 날 아파트 18층 보수 작업하던 건설 노동자 추락하셔서 돌아가셨고요. 9월 20일 날 금산 벌목 현장에서 굴착기 건설 사고네요. 굴착기 넘어지셔서 1명 사망하셨고요. 9월 20일 날 같은 날이죠 또 건설 공사 현장에서 이건 어디라고 나오지도 않았네요. 추락 사고가 잇따라서 3명이 사상을 당하셨고요. 9월 23일 날 이것도 화학물질 사고죠. 김천 페인트 공장에서 폭발 화재 사고가 나서 6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있었고요. 9월 28일 날 크레인 줄이 끊어져가지고 이건 알고 계신가요? 네. 20대 여기도 인부네요. 20대 노동자가 사망하시고요. 최근에 9월 30일 날 크게 났죠.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에서 큰 불이 나서 주민들이 노동자들과 주민들이 막 대피하는 소동을 길 건너편에 그게 40층짜리 그렇죠. 초고층 빌딩이 여러 개 있었는데 네, 예.
저희가 그 한국 타이어 대전 공장은 그 고속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바로 많이 보이죠. 보이죠. 예, 네, 양쪽에 바람이 만약에 그쪽으로 불었으면 큰 사고 났을 그렇죠. 거예요. 예, 반대 폭발음도 방향에서 계속 다행이죠. 일어났었고요. 아직 사고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구미 금호공대 생활관 공사장에서 또 그 3명의 근로자분들이 여기는 근로자라고 썼네요. 근로자 3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게 좀 되게 몇 개예요. 뭐 연일 계속 화학물질 사고가 크게 보면은 2건,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건설 중대재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났습니다. 요거 말고 사회적으로 좀 큰 그 네. 뉴스가 됐던 9월 30일 날 9월 30일이었나요? 예, 그 우리 홍도 아빠가 유람선 진짜 좌측 가슴이 철렁하셨죠. 예. 속보 뜬 거 보고요. 진짜 세월호 생각이 그대로 나더라고요. 저기 죄송한데요. 네네. 세월호 얘기하기 전에 아니 홍도 네네. 여기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네. 드리면 네네. 그 국제암연구소 네네. 그 국제보건기구 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에서 암 목록들을 얘기해요. 네. 우리가 좀 앞으로 얘기했던 성면도 1급 발암물질인데요. 타이어 공장 자체가 네네.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장 자체가 예, 예. 타이어 공장, 타이어 팩토리, 그러니까 타이어 산업 자체가 그래서 지금 한국 타이어 공장에서 불이 났어요. 네네. 그게 아마 재료 공장에서 불이 났다고 하고요. 그렇죠. 보관, 예, 뭐 예. 수만 개 보관하는.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사고로 사람이 죽었다 안 죽었다 뿐 것이 아니라 그때 노출됐던 가스가 네. 이게 굉장히 또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역 주민들에게 그거를 항상 그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타이어 공장 같은 경우는 공장 자체가 워낙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네. 화재에도 굉장히 취약하지만 이게 전부 다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있는 공장이기 그렇죠. 때문에 정부에서 각별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타이어를 한번 그 밭에다 놓고 태워본 적 있거든요. 타이어 하나? 네. 하나를 태웠는데 그 시커먼 연기가 온 동네에 가득 차더라고요. 그렇죠. 아, 그 말씀하시니까 머리가 옛날에 막 지끈지끈해요. 그 냄새 조금만 맡으면. 옛날에 한참 철거 많이 할 때 철거 투쟁 많이 하셨잖아요. 철거민들이. 그때 기억이 나네요. 철거민들이 네. 그걸 버틸 때 예. 타이어들을 탁 쌓아놓고 타이어 태우시고 그래요. 거의 뭐 안 보이니까 이제 진압을 못 하는 거죠, 거의. 그 정도 냄새도 그렇고요. 장난이 아니죠. 어쨌든 요번 그 한국 타이어 관련돼서는 아마 모니터링을 환경부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건 꼭 해야 됩니다. 그건 좀 지켜보겠고요. 예. 저희들도 나는 무광대 지켜보면서 방송을 좀 하도록 그 하겠습니다. 엄청난 그 화재 공장 옆에 초고층 빌딩이 여러 개가 그렇게 그렇죠. 있었다는 것 자체도 좀 의아해요. 그런 위험한 그거는 공장이. 옛날부터 좀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고속도로 좌우로 예. 그러니까 양쪽에 그 공장과 아파트 대형 불과 아파트 쪽이 100m? 있었기 때문에 100m가 안 될걸요? 아니 그거예요 고속도로 예. 이게 경부고속도로죠. 경부고속도로 그 풍림산업에서 지었던 거. 폭만큼 되는 거예요. 폭만큼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위험한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것이죠. 예, 9월 그 뭐 세월호 얘기 계속하면요 유람선 얘기.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막 가슴을 덜컥했는데 기사도 똑같이 났죠 속보도. 예. 예, 전원구조. 예, 105명인가요? 예, 숨은 110명인가요? 영웅들이 있었더만요. 예, 전원구조라고 그랬는데 다들 믿기지 않는 뭐 별로 저는 처음에 그 기사를 보고 이번에 해경이 제대로 일을 밥벌이를 좀 했구나 딱 생각했구나. 그렇게 기사 났어요 처음에는 해경이 그랬어요? 출동했다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해경이 아니고 어디라고요? 어디가 뭐 출동해서 어촌 계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청년회에서 배를 타고 막 가서 그렇죠. 그 무전 날리고 해서 그 주변에 있던 어선들이 가서 다 구한 걸로. 그렇죠. 그 청년회 회장님이 인터뷰를 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빨리 출동을 했냐? 5분 만에 출동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자기들은 늘 연습을 한답니다. 예. 방송이 때려지면 예. 5분 내로 예. 사고 장소로 출동하는 그걸 예. 연습을 한대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우리 해경을 해체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분들을 해경으로 모시면 어때요?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해경으로 임명. 정말 주민자치, 네. 예, 국가에서 월급 주고, 네. 예, 그렇죠. 우리 그 화학물질 감시 네트워크에서 지역사회 알 권리법 추진하고 있다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중에 한 가지 핵심적인 내용이 있잖아요. 주민들에게 가장 빨리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뭘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 했었죠. 우리나라 전국 그
저 시골 마을까지 다 이 방송이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장님들이 하는 예, 방송 예. 그것도 굉장히 뭐 민방위 할 때 보면 막 굉장히 크잖아요. 왜 그걸 쓰지 않느냐? 사고 나면 그걸로 바로 방송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요번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어청 계장님이 방송하고 전원 출동해라. 그랬더니 있던 배들은 다 출동하고 그 바다에 있던 배들도 무전을 바로 받고 현장으로 가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다는 거죠. 예. 이번에도 해경은 다 처리된 이후에 도착하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민이 지키는 거예요. 네. 네. 자, 그 사건하고 약간 좀 대비될 수도 있는데 먼 나라,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에서 네. 또 그 다음 날이죠. 10월 1일. 아, 어제죠, 어제. 예. 일본 그 온타케 화산 폭발이 일어나 가지고 4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한 100여 명 정도는 구조를 했다고 하는데 좀 의아한 건 이 일본이 이 섬나라라서 지진이나 뭐 이런 거에는 상당히 민감하고 조사가 잘 되지 않습니까? 임사 선생님 일본에 그런데- 오랫동안 예.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예. 어떻게 왜 이렇게 대처를 못한 거예요? 일본의 방제 시스템은 잘 돼 있어요. 예. 그리고 계속 매뉴얼대로 훈련하고 연습하고 제가 네. 그것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정말 대단하게 연습을 합니다. 워낙 사고가 많은 나라니까. 네. 근데 이번 사고는 기존의 화산 사고와 달랐어요. 아. 뭐냐면 마그마가 분출된 것이 아니라 네. 수증기가 나온 거예요. 음. 마그마 위에 있는 물이 마그마가 끓으니까 그 물이 끓어서 수증기가 하면서 수증기가 나온 거죠. 네. 나오면서 산소 가스도 같이 분출돼서 네. 산소 결핍 상태를 좀 만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식사를 많이 하게 되고 그런데 사람들은 저게 이제 수증기가 올라오니까 저게 뭐 마치 구름처럼 오니까 보니까 막 신기하다 멋있다 그래서 사진도 맞아요, 막 맞아요. 찍고 내려갈 생각은 안 하고 네. 저는 그래서 근데 저는 뭐 이런 사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솔직히 말하면. 네. 그런데 이 사고 속에서 교훈을 얼마나 잘 찾느냐가 중요해요. 그렇죠. 일본에서는 지금 이 사고는 처음 경험했으니까 이 사고를 또 일어날까봐 네. 화라산 중심에 있는 지자체가 네. 지자체 행정직 공무원, 네. 그 다음에 소방, 경찰, 그래서 지금 합동 훈련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공무원, 소방, 경찰이 네. 합동 훈련하는 훈련이 있나요? 그런 거 보셨나요? 팀 스피리트 훈련을 열심히 해서 아니, 거기도 주민은 참가 안 하죠. 국민의 안전을 네? 거기도 주민은 참가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세월호 교훈도 생각해 봐야 된다. 네, 네. 예. 아마 해경이 훈련할 텐데 그건 해경만 하는 훈련일 거예요. 그렇죠. 사고가 나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에서 배들이 들어오면 그 배들을 어떻게 이용하고 통제하고 초기에 먼저 발견하면 어떤 조치를 취하고 또 해경은 뭘 하고 네. 소방헬기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익숙해져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래야지 창조가 나와요. 위기 대처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매뉴얼대로 안 하는. 그렇죠. 아니 4월달에 그 세월호 자치됐을 때 그때 60명 가까이 학생들을 구한 분이 있어요. 건설 배관공 출신. 맞아요. 네, 그 한겨레 신문에서 특집 인터뷰를 했는데 네. 어떻게 본인도 위험해서 탈출할 생각은 하지 않고 구하려고 했냐. 그냥 자기는 30년 넘게 건설 현장에서 안전교육을 받아가지고 많은 훈련을 받아봤다. 그거대로 했을 뿐이다. 침착하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맞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아무리 매뉴얼만 있으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몸에 체득을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매뉴얼도 잘 안 갖춰져 있다는 거 아니에요. 1차적인 것도 지금 안 돼 있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이제 좀 아까 수증기 말씀도 하셨으니까 그다음에 한국 타이어 말씀도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화학물질 사고 예방과 그 지역 대처, 올바른 비상 대응을 위해서 감시 네트워크에서 이제 그 지역사 알 권리법 추진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인영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기간에 화학물질 사고가 많이 일어나면서 작년 1월쯤인가요? 올해 1월인가요? 하여튼 정부가 화학물질 안전원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화학물질 안전원을 만들었는데 그 화학물질 안전원이 2014년도 화학물질 사고 건수를 이인영 의원실한테 제공을 했어요. 이인영 의원실이 이제 요구한 거죠. 그랬더니 1월부터 9월까지인데 이제 월로 따지면 한 7개월 정도 돼요. 거기에 그때 76건이라고
해당되는 76건의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화학물질 사고의 사고 조사 보고서를 같이 제공을 했는데요. 그거를 보니까 거의 뭐 사고 조사 보고서가 완전히 한 2장짜리? 그래갖고 뭐 출동 시간 뭐 이런 거 나와 있고 사고 원인, 그다음에 뭐 피해 상황 뭐 이런 거 제대로 다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뭐 인명 피해 없음, 사고 조사 원인 파악 중. 제대로 파악도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고요.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에서의 그런 어떤 사고에 있었을 때 그 매뉴얼대로의 훈련이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우리나라가 그 화학물질 안전원이 만들어지면서 그 전에 화학 재난 합동 방제 센터라는 걸 만들었어요. 있었어요. 6개 지역에. 예, 6개 지역에 있어요.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 사고가 워낙 많이 나니까. 근데 이 화학 재난 합동 방제 센터 6개의 화학 재난 방제 센터가 금방 말씀드린 그런 훈련을 하느냐 자체적으로 하질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도 아직 안 하는 걸로 그 뭐 조사 결과 나왔거든요. 주민 참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기구는 만들어놨는데 지역마다 기구는 만들어놨는데 이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과 관련돼서도 제대로 훈련이나 어떤 매뉴얼대로의 훈련이나 하고 있지 않다. 그 76건의 사고 조사 보고서를 분석해 봤더니 한 거라고는 그것밖에 없어요. 서로 연락을 하는 거예요. 서로. 화학물질 안전원이 이 화학재난 방제센터 지역의 화학재난 방제센터에 연락하고, 그러니까 먼저 사고를 접수받은 쪽에서 서로 연락하는 거 이외에는 크게 뭐 어떤 매뉴얼대로 대처 활동을 하는 게 없더라. 예.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 엊그제 뉴스에서 나온 건데 감사원에서 네. 조사한 게 그 원자력 발전소 어디 원자력 발전소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거기서 그 설비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핵 연료봉 아니겠습니까? 네네. 거기서 모든 게 핵심인데 감사를 해보니까 원자력 발전소의 그 함량 미달의 부품이나 결함이 4,000건이 발생됐대요. 그걸 적발을 한 거예요. 그 중에는 정말로 위험한 핵 연료봉도 그 희망서에 나와 있지 않는 그 비품이죠. 비품 제품을 거기다 끼워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난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거죠. 원자력 발전소는 안전하잖아 하면서 최근에 원자력 발전소에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조짐이 안 좋다는 느낌이 또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이후에 우리나라 그 대형 참사의 그런 위험도를 따지는 분야가 몇 개가 있잖아요. 원전, 언제 터질지 모른다. 대형 참사가 예고되고 있다. 그다음에 철도, 대중교통, 대중교통, KTX 뭐 300km 달리다가 뭐 탈선하거나 정면 충돌하면 뭐 그대로 뭐 한 외국 예로 들면 뭐 한 300명 이상은 거의 뭐 참사가 또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화학물질 사고도 대형 참사의 하나의 그런 위험성 전주곡이 아니냐 이렇게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게 그런 이제 그런 얘기들이 요새 많이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 일어나서 TV를 켜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외국에도 많이 나가보고 하는데 대한민국을 자신이 이제 창피하다. 전부 다 민생 현안을 외면하고 국회에서 공방만 하고 있고 국회는 맨 싸우는 모습만 보여주니까 외국에서도 자꾸 그 얘기를 대통령한테 물어보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본인은 진짜 쪽팔리다 이거야. 창피하고. 근데 창피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도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씌우고 있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못 느끼고 있는 게 진짜 창피한 거잖아요. 뭐 세월호 문제는 둘째 치더라도 다른 것 계속 뭐 그 이후에도 이런 대형 사고들이 뭐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을 이제 국가 수반인 대통령이 해외 나가면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는데 다른 걸 가지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저도 해외 나가면요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정말 우리나라 대통령 때문에 창피해요. 정말로 우리나라 대통령 때문에 창피하다고. 그래서 창피함의 주인공이 다른 사람 때문에 그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보고 뭐라고 하는 거. 그렇죠. 이거 무슨 검열 같은 거 없죠? 김용만. 뭐 일만 터지면 외국에 나가버리잖아요. 검열 없죠?
있습니까? 예. 검열 없습니까? 없습니까? 예. 더 세게 하시려고요? 아니 지금이 셌잖아. 똥 묻은 게 겸 묻은 게 그래가지고 그 화학물질과 관련된 그 주민의 알 권리 이런 것을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시민들과 같이 하기 위해서 퀘스천 마크 챌린지 도전 운동이라고 하는 거를 화학물질 감시 네트워크에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27일이 구미불산 2주년이었거든요. 구미불산 누출사고 2주년이었는데 그 2주년에 맞춰서 세월호 대책위하고 위험을 멈추는 시민행동, 2차 시민행동을 하면서 거기서 좀 제안이 된 건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 아이스버킷 챌린지 운동 사회적으로 막 이슈가 됐었잖아요. 물론 이제 그 성과 한계, 뭐 이제 좀 비판점도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사회 운동을 좀 더 좀 공익적인 면에서 좀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우리 화학물질 정보가 궁금하다, 묻고 싶다, 얼마나 위험한지 묻고 싶다, 알고 싶다 이런 의미에서 자신의 몸으로 물음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물음표를 만들어서 그거를 영상이나 사진으로 찍어서 자기 개인 SNS에 올리면서 다음 도전자 3명을 지목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도전을 못하거나 하기 싫은 분은 전에 한번 광고 드렸던 우리 동네 위험지도 기금 마련을 위한 효설 편취에서 후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제안을 드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몸이 좀 부자연스러운 분들은 뻣뻣하신 분들은 만들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이 물음표 만들기가. 그래서 그런 물음표 퀘스천 마크 챌린지 도전 운동을 제안한 상태니까요. 여러분들 이제 조금 있으면 아마 보도나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관계 맺고 있는 SNS 상에서 아마 올라오게 될 거예요. 그럼 한번 보시고 좀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소장님도 언젠간 바로 가시겠죠, 뭐. 그러면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저는 돈 냈습니다. 돈 냈습니다. 벌써. 돈 내도 하는 거예요. 안 돼요. 이건 정말 안 돼요. 우리 김영만 PD님도 못해요. 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물음표가 아니라 느낌표가 되는 거죠. 느낌표. 느낌표. 난 느낌표는 되던데. 자, 물음표가 안 돼요. 자, 많은 그 성원 바라고요. 폐암이 걸려가지고 지금 수술 받은 데가 5년 됐어요. 어리고. 그런데 항시 약으로 삽니다. 이쪽을 3군데나 수술을 했는데 그게 항시 아파요. 그래서 약으로다가 지금 너무 고통받아요. 아유, 고향이 어쨌든 내가 사는 곳이 제일 편해야 되는데 그냥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고통받고 일도 없어지게 되고 그럼요. 가족도 잃게 되고 그 여기서 이제 할 거는 없고 광산 그거로만 먹고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몸만 망가지는 거지. 한때는 주민의 생계수단이 되었던 광산이 바로 이곳에 있었답니다. 아시아 최대 광산으로 번성기에는 근로자가 2,000명에 달하는 등 호황을 누렸던 곳이지만 지금은 쓸쓸함만 감돌고 있습니다. 하얀 가루는 바람에 날려 광산에서 일하지 않는 주민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다는데요. 그 바람이 어떤 쪽으로 부느냐에 따라서 이쪽 마을이 피해를 볼 수 있고 서풍을 불면 이쪽 마을이 가루가 날리니까요. 그때는 멀리 날아가겠어요. 주민들이 그냥 먼지 뭐 돌가루다 이렇게 생각했지 이렇게 발암 물질이 일어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인 집중 토크. 지난 시간 그 일반적인 직업병과 관련된 거를 이렇게 한번 확 훑어봤는데요. 뭐 토요일 날 그 본방송할 때 댓글을 좀 보니까 괜찮다. 뭐 내용 좋다. 계속 해달라. 이런 댓글도 있긴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다른 거는. 있었어요. 그래서 댓글 수도 조금 많았고요. 기존보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시간이 되실 때 이게 계속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워서 시간이 되실 때 직업병 이야기라고 해서 뭐 1탄, 2탄 이런 식으로 하나의 꼭지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주변에 침묵의 살인자라고 보통 우리 그 관계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지하철에서 나와가지고 한때 사회를 시끄럽게 했던 성면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님, 뭐
시작을 좀 해볼까요? 예. 예. 얘기를 뭐 편하게 우리 지금 청취자분들 한테 좀 쉽게 성면에 대한 정보부터 시작해서 성면으로 인한 직업병 얘기까지, 그다음에 뭐 산재 인정과 관련된 얘기까지 좀 이렇게 좀 풀어서 좀 얘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면이 뭔가요? 예, 뭐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실 거예요. 이제 성면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란 건 이미 세상에 많이 알려져 있는 물질이죠. 성면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그 돌입니다. 돌인데 그 돌에 이렇게 그 섬유상 물질들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실 같은 게 이렇게 좀 붙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녀석을 갖다가 이제 돌을 부셔서 그 성면을 갖다가 이렇게 채취를 해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면은 굉장히 많은 용도로 쓰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용도로 안 쓰인 곳이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성면은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암을 일으키는 것 말고는 다 좋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써요. 다 만들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니, 모든 데 다 쓰일 수 있다는. 그러니까 재료로서. 예, 재료는 아주 편하고, 그렇지, 재료로서. 그러니까 이 녀석이 불에 안 타요. 그러니까 불날 만한 곳에는 다 성면을 바르면 돼요. 불에 안 타요. 그 다음에. 그래서 벽이나 이런 데, 천장이나 이런 데 많았던 거군요. 그 다음에 열에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손상을 안 받아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보온도 잘 해줘요. 그러니까. 헤어드라이기에도 들어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보온도 잘 해주고. 그래서 오히려 냉장고에도 성면을 써요. 왜냐하면 차가운 곳에서 유지해 주니까. 네, 옛날에. 옛날에? 예. 그리고 뭐 하여튼간 모든 곳에 다 쓰입니다. 모든 곳에 다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열에 굉장히 강하고, 그 다음에 또 전기도 안 통해서 아주 또 정전기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도 다 쓰이고. 그래서 지금 뭐 제일 많이 쓰였던 게 이제 제일 많이 쓰이는 데가 이제 건축 자재에 많이 쓰이죠. 우리 그렇죠. 그 천장에 보면 텍스타일이라고 그래서 하얗게 이렇게 각 맞춰서 끼워진 거 있어요. 구멍 이렇게 뚫려져 있고요. 예, 그거는 거의 그 98%가 상면이 함유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우리 잘 아시죠, 슬레이트, 뭐 이런 것도 옛날에 삼겹살 구워 먹던. 예, 그다음에 뭐 이런 이게 판넬 있잖아요. 이런 판넬 문에 들어오면 저런 문에 판넬, 이런 것들 성면 다 써 있고, 하여튼 건축 자재에는 거의 대부분 성면이 써 있다. 하다못해 바닥재에도 성면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 건설노조 노원 실장 나오셨는데, 예, 건설 현장에 이렇게 좀 써 있고, 또 이제 또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는 데가 자동차 같은 데도 굉장히 많이 써요. 자동차요? 예, 자동차에 브레이크. 브레이크 패드. 이게 마모가 안 돼요. 또 성면이 하여튼 좋은 건 다 있어요. 뭐 어떻게 해도 마모가 잘 안 돼. 물론 마모가 되죠. 근데 굉장히 늦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브레이크 라이닝 패드에도 마찰을 대도. 그건 지금도 쓰이죠? 아니죠. 지금 쓰지 않나요? 네, 지금은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 많이 쓰이냐면 이제 우리 배관 있잖아요. 배관에 기록지를 많이 써요. 가스킷. 예. 가스킷이라고 그러나요? 중간에 끼는 거. 예. 그리고 또 뭐 배관 같은 데는 이제 추우면 얼잖아요. 그러면 그걸 따뜻하게 해주려고 보온재로 이렇게 성면을 감기도 하죠. 없는 데가 없어요. 조선소 같은 데도 다 있고, 조선소에도 배도. 성면을 제품을 만들었던 회사들은 돈을 엄청 많이 벌었었겠네요. 그렇죠. 산업 현장에 안 쓰이는 데가 없었어요. 예, 그렇죠. 그 대표적인 데가 이제 건설 기기, 그 건설 제품 만드는데, 뭐 예를 들면 뭐 KCC. 예, 금강고려화학, 뭐 그다음에 또 뭐 벽산. 뭐 이런 곳들은 뭐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을 거예요. KCC 같은 경우는 저희 그 화학섬유노조 소속인데 그걸로 한번 난리가 났었죠. 그러니까 노동조합 소속 공장은 아닌데 KCC 인천인가요? 부평인가요? 공장 자체가 이제 성면으로 둘러싸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공장 자체 지붕을 다 그냥 그 슬레이트 갖고 그게 확인이 됐고, 근데 그 철거를 하려면 지금은 이렇게 다 보호를 한 상태에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막 천장을 뜯으면서 지역에서 난리가 났던 그런 경험도 있죠. 성면을 철거를 안 하고 막 더 씌우게 해버려. 그 상태에다가 뭐 강목이나 앵글만 대고 위에다가 다른 거
걸 씌우는 해체를 거. 안 하고. 네, 해체를 안 하고 더 씌우기 하는. 근데 소장님 우리 이게 옛날에 금지됐잖아요. 예, 이제 예, 사용 2011년부터 제조 다 금지된 거죠. 예, 예. 제조 뭐 사용 수입 전부 예. 다 금지된 거죠. 몇 가지만 빼고. 지금 할 일은 있는 것만 없애면 되는 건가요? 이제 문제는? 자,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거? 그래서요.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성면이라는 이게 이제 이렇게 돼요. 옛날에는 그 생산하는 데서 병이 많았어요. 네. 쉽게 말하면 광산. 예.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이 성면이 생산돼서 이제 이걸 가지고 제조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옛날에 알코올 램프 심지도 성면이에요. 불이 안 타잖아. 우리가 옛날 골로 있죠. 네, 골로 심지도 성면. 그 다음에 돌리면 나오는 거. 그래서 이제 불 붙이셔서 네. 예. 뭐가 있더라 또 그리고 하여튼간 엄청 먹었는데 성면을. 하여튼간 무조건 불에 강한 하얀 거 이러면 다 성면이라고 옛날에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런 제조하는 곳이 문제가 됐어요. 제조하는 곳이 지금은 뭐냐?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2011년부터 성면 사용이 완전히 금지됐습니다. 그러니까 생산 제조가 금지됐어요. 물론 이제 뭐 군 장비 이런 데는 쓰이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제는 뭐가 있냐면 사용하는 곳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용. 기존 사용하고 있는데. 예. 대표적인 게 뭐 요새 가장 핫한 게 학교의 성면이 그렇죠. 굉장히 많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걸 갖다가 폐기하는데 또 이제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리모델링 하잖아요. 이거 다 뜯어 고치고 이거 버리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제 성면이 많이 쓰이죠.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이제 국감에서 자료가 나올 텐데 최근에 그 성면으로 인해서 발생한 직업군을 보니까 군인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교사가 8명이나 돼요. 그건 이제 학교. 예. 그래서 뭐 학교에서도 그 텍스타일 같은 데가 다 성면이고 뭐 여러 가지 그 또 보관 상태가 불량하고 군대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군인들이 성면 작업을 해요. 저도 처음 알았는데 진해 같은 데 배가 딱 들어오면 그 수리를 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한테 그냥 다 마스크 하나 주고 야 저거 뜯어. 그러면 이제 그걸 열심히 뜯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군인 출신들이나 지금 군인들이 특히 해군 쪽이 성면한 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성면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이제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이라고 정했어요. 그런데 1급 중에 1급입니다. 특 1급이네. 특 1급이죠. 그러니까 가장 발암성이 높은 물질로 성면을 취급해요. 성면을 써요. 물론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가장 발암 물질이 높은 것. 그래서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에 이제 폐암 환자가 1년에 한 2만 명 정도 사망하거든요. 굉장히 높죠. 사망하는 암 중에서 1등이고 발생하는 암 중에서도 1등입니다. 그렇게 친다면 성면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그 2만 명 중에는 2천 명 정도가 성면으로 사망한다. 우리나라가? 네, 우리나라 외국의 기준을 그대로 우리나라에 비율로 따진다면 그래서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성면에 관해서 제가 지인한테 들은 얘기 하나 있는데 뭐냐면 성면이 이제 옛날에 새마을 운동하면서 이제 농촌 지역까지 지분 개량 사업으로 엄청나게 쓰였지 않습니까? 슬레이트가 그 당시에 성면을 제조했던 공장이 KCC하고 2군데 공장이었는데 그 성면 그 슬레이트를 판매할 수 있는 독점권을 어디다 줬냐 농협에다 줬답니다. 농협에서 그걸 독점 판매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농협 그 총재라고 하나요? 농협 제일 높은 사람. 제일 높은 사람. 그 사람이 김종필 전 그분의 매제인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엄청나게 돈을 번 거죠 이걸로. 이유가 다 있다니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 슬레이트에서는 한국 슬레이트인가 이런데 이게 이제 커져서 그 KCC가 되고 금강이 되고 뭐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슬레이트 저희가 지금 그 아버님이 군대 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그래서 아버님 군대 생활 마지막 하던 앞에다가 저희가 그 유원지를 만들었었어요. 아버님이 이제 방갈로도 짓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자재가 우리가 뭐 살 돈이 만만치 않으니까 군대에서 폐기되거나 뭐 이런 거 많이 갖다가 썼거든요. 그런 걸로 돼지우리도 만들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슬레이트를 엄청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게 막 좀 짜게진 거 이렇게 잘라가지고 쓰고 이렇게만 딱딱딱 붙이면 끝나버리니까. 되니까.
저 걱정이에요. 성면 얘기 나올 때마다 맨날 걱정하다가 잊어먹고 사는데 엄청 먹었을 거예요. 엄청 먹었어요. 저희는 진짜 저희 집 식구는 그 성면을 그걸 뽀개서 바닥도 깐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채우는 거지. 이제 그걸 뭐 돌이나 이런 걸로 채워야 되니까 힘드니까. 그때가 언제예요? 한 20년 됐죠. 예. 20년? 그러면 제가 좀 이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좀 더 말씀을. 상태가 안 좋아 점점. 이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성면으로 오는 질환 중에서 가장 많은 질환이 폐암입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특징은 중피종이라고 하는 암인데요. 네. 이 중피종 암은요, 그냥 무조건 성면으로 인해서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피종은? 암은. 예.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폐암은 다 환경으로 인해서 오는 암이다. 담배가 아니고. 담배도 환경이잖아요. 아, 담배도 환경인가요? 그러니까 유전적이거나 이런 게 아니다. 이런 거고 주로 이제 뭐 미세먼지, 대기 뭐 이렇게 자기 코로 들어오는 물질에 의해서 폐암이 생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뭐 얘기를 하고 싶냐면 지금 우리 현재승 국장이 성면 노출된 지 한 20년 됐다 그랬죠. 그렇죠. 20년 된 네.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이 성면으로 인해서 암이 생긴다 그러면 폐암이 한 30년 정도 돼요. 잠복 기간. 예, 예. 평균이죠. 그다음에 이제 중피종은 한 40년 정도 돼요. 오이구. 예. 40년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성면에 노출이 됐어요. 지금 한국 제가 그때 뭐 한 지금 20년 됐으니까 지금 나이가 지금 이제 우리가 45이니 종구가? 44이니 43이야? 44 우리 14년도니까 44입니다. 예, 예, 하여튼간 예. 그러니까 지금 44이면 이제 나중에 성면에서 폐암이 생긴다. 네. 그러면 54살이에요. 애 공부시켜야 될 나이고 가장 이제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나이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간순간 이거 몇 번 들었는데 걱정되다가 잊어먹고 예, 살고. 그래서 아이들의 성면을 보호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잠깐 궁금한 거. 예. 그러면 그렇게 한번 노출이 됐어요. 예. 그럼 이게 잠복 기간이 뭐 발암물질 다 그렇다는데 예. 잠복 기간이 있잖아요. 예. 그럼 그 중간에 손쓸 방법 없는 거죠. 그냥 기다리는 거지. 그죠? 예, 예. 발생되느냐 안 되느냐는 운명에 맡기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고향이 섬이다 보니까 섬 지역에는 항상 물이 귀하거든요. 그래서 물을 어떻게 조달하냐면은 슬레이트 지붕에다가 그 큰 다라를 받아놔요. 항상 집집마다 있어요. 그럼 비 오면 그걸로 식수로 끓여서 식수로도 쓰고 빨래도 하고 그 물을 그대로 썼어요. 그 엄청난 양의 성면이 물이 잠겨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붕에 그 성면 가루들이. 괜찮아요? 그걸로 빨래 됐다 그러면 성면 가루들 옷에 묻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거기다 삼겹살도 구워 판에 무슨. 삼겹살은 좀 문제는 괜찮고요. 그러니까 성면이라는 게 이렇게 제품으로 이렇게 손상이 안 돼 있거나 뭐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 지금 이렇게 옛날 시골 집은 낡아가지고 막 근데 날리면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부서지거나 손상을 받아서 그게 날리면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담배 얘기했잖아요. 성면이랑 담배가 만나면 암 발생률이 한 10배 이상 증가돼요. 따따따따따 부리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곱하기가 되는 거죠. 담배 끊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오히려 성면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인정할 때 이 사람이 담배를 폈다. 그러면 더 인정을 잘해줘요. 더 잘해준다고요? 네. 인정을? 그렇죠. 예를 들면 내가 폐암 노출이 30년 정도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한 10년, 아니 5년도 안 돼서 폐암이 생겼어. 이 사람 담배를 많이 펴. 오, 너 성면 때문에 왔구나. 담배 많이 피면 폐암이 잘 와. 더 빨리 와. 그래서 오히려 담배를 많이 피면 성면을 더 잘 인정해줘요. 물론 외국이죠. 물론 외국에서 네, 우리나라 많고.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는 어떠냐면요. 아까 이제 30년, 40년 정도 암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면이 퇴직 후에 생겨요. 성면으로 인한 암이. 그렇죠. 예. 그러면 근데 이 사람이 담배도 많이 펴. 그래서 폐암이 생겼어. 그러면 이제 가족들이 그럽니다. 거봐, 담배 끊으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환자는 미안해서 내가
너희들을 힘들게 하는구나 미안하다. 그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너희들 먹여 살리라고 이렇게 생긴 건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 못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왜냐하면 성면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정부에서 가르쳐 주질 않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요거는 성면도 그렇고 다른 발암 물질도 비슷하게. 근데 이제 성면 같은 경우는 이제 잠복기가 좀 길고 워낙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사망자 2만 명 중에 2천 명이 성면으로 이런 거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얼마나 재미있냐면 재밌다기보다는 그런 게 제가 한번 봤더니 일본에서 그 성면으로 인해서 폐암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한 67세쯤 돼요. 평균. 그럼 67세쯤 돼요. 프랑스도 한 67세, 65, 6세. 한국은 55세. 이 얘기는 뭐냐면요. 한국 사람이 성질이 못 돼가지고 암도 빨리 나타난다.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60대 나타나고 70대 나타나는 환자들이 내가 생겼던 폐암이나 중피종암이 성면으로 인한 건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외국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면으로 인해서 생기는 폐암이 한 2,000건 정도 돼요. 산재나 뭐 이런 건수로. 우리나라에서는 한 20건 되나? 열 몇 건 되나? 중피종암은요, 아예 통계도 안 잡혀요. 아니, 그래서 제가 덕분에 그동안에 이제 일본이나 이런 데는 환자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심각성들을 인지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폐암이 1급 발암물질인지를 알아. 근데 실질적으로 환자가 없는 거예요. 그거에 딜레마였어요. 근데 저번에 이제 환경보건시민센터인가 거기서 발표한 거 보니까 2011년도에 성면구제법이 도입되고 나서 이제 뭐 3년 됐나요? 3년 됐는데 지금 환자가 1,400명이 나왔어요. 1,400명이 나왔는데 직업군도 다양하고 그중에 55%는 건설 노동자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선생님 직업군이 다양할 수밖에 없지. 공식적으로는 1,400명이지만 고박이 10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말씀하세요. 참 모르고 모르고 있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은데 이제 심각성을 이제 모르는 거죠 아직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제 성면구제법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성면으로 인해서 이렇게 질병이 발생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분이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안 들으실지도 모르는데 젊은 분이 들으신다면 혹시 우리 부모님은 너무 했고 내가 아는 분들 중에서 폐암이 있다. 이고 하면 혹시 10분의 1은 성면으로 인한 폐암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의심을 하시고. 그래서 옛날에 어떤 곳에서 일했는지 아까 우리 박정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건설 현장에서 일을 했다. 그러면 폐암의 가능성, 성면으로 인한 암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고요. 또 제조를 하는데 이런 건축물을 제조했다. 브레이크 라이닝을 만들었다. 아니면 뭐 성면을 사용해서 뭘 만들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직업으로 인해서 성면이 올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내가 옛날에 성면을 만들던 공장에 다녔다. 공장 옆에 살았다. 옆에 살았다. 옆에 살았다. 이제 옆에 살았다. 그 다음에 아니면 뭐 철거 지역 근처에 살았다. 아니면 뭐 하여튼간 이렇게 다양하게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성면이 두 가지의 법이 있는데 하나는 산재보상보험법이 있잖아요. 그건 이제 직업적인 노출로 인해서 보상을 받는 거고요. 이게 건수가 10건도 안 돼요. 굉장히 창피하죠. 그다음에 아까 박정국 국장님 1,400건이라고 하는 건 성면구제법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성면으로 인해서 병이 생기면 그냥 일단 죽어보는 거예요. 아주 조금. 그래도 뭐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치료비가 좀 나오고 도움이 많이 되는 편에 속하죠.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혹시 아까 제가 했던 말씀들을 이렇게 좀 잘 생각하셔서 우리 형제들, 부모들 그런 분들이 계신가 그런 거 보시고 좀 알려주시면 좋아요. 참고로 그 성면에 의한 질환을 진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건 왜 그러죠? 왜냐하면요, 우리나라 의사들이 훈련이 안 됐어요. 또 관심이 별로 없죠. 중피종암의 발생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죄송한데 옛날에 있는 환자는 모든 대학병원을 다 돌아다녀요. 우리가 이른바 말하는 가장 유명한 대학병원들에서도 진단을 못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진단하냐? 맨 마지막 병원. 그러니까 이미 쉽게 얘기하면 이제 갈 때까지 간. 뭐 말기 막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왜 그렇게 진단했냐? 이 사람들 경험을 해보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나라 의사들이. 그런데 지금은 경험들을 좀씩 쌓아서 이렇게 환자들도 늘어나고 이제 한 번에 진단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거 광고 아니에요? 광고 아닌데 성면에 대한 질병을 가장 잘 진단하는 곳은 녹색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니 농담이 아니라. 알았어요. 제가 사례가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아 건설노조가 많으니까 많이 이제 제 하시죠. 개인적인 사례도 있고요. 제 어머니가 이제 건물 청소 환경 미화를 오랫동안 했어요. 서울 와가지고 자식들 뒷바라지 않는. 근데 그 보면 막 바닥에 하얀 가루들이 많이 공사하고 인테리어 공사하고 가고 막 그러니까. 그런데 폐가 안 좋으세요. 계속 수년째 지금 그 신촌에 있는 우리나라의 그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유명한데? 병원에 가서 그럼 연대 병원이잖아요. 네. 가는데 뭐 그래? 연대 그러면 안 돼? 간데 이제 잠깐만 이거 지워야 돼? 네, 그래서 그 병원에서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폐 검사하는 그 선생님한테 그것도 그 알아주는 검사예요. 우리나라에 이제 전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는데 혹시 성면 질환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CT 찍을 때 또 잘 좀 봐서 찍어 주십시오 하면 그런 증상이 있는지 좀 잘 봐달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제가 동행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건 자기 담당이 아니니까 다른 분한테 가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이제 녹색병원으로 모시고 가야 되는데 그런 일이 있었고요. 이제 제 에피소드로 말씀드리면 그때 몇 년 전에 저희 노조에 성면 중피종이 걸려가지고 상담 오신 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한 분은 배관공도 있었고요. 전기 하시는 분. 또 특이한 분은 굴삭기 운전을 30년간 하신 분이 악성 중피종이 걸려가지고 왔어요. 산재처리. 근데 이분은 산재처리가 안 돼. 개인 사업주로 돼가지고. 근데 다른 분들은 수십 년 된 기록이 없어요. 근무 기록이 없어가지고 산재 처리가 애매모하겠더라고. 근데 굴삭기 운전하시는 분은 잘하면 산재 처리가 되겠더라고. 왜냐면 기록이 다 있어요. 근데 산재 처리가 안 돼, 결론적으로는. 왜 그러냐면 이분이 개인 차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차주다 보니까 임대차 계약을 하잖아요, 건설회사가.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을 한 그 계약서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20년 전 것도. 근데 이 사람은 개인 사업주로 돼 있어가지고 산재 처리가 안 되는 것도. 분명히 중피종 질환인데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정년 퇴임해서 내가 직장 다니잖아요. 물론 대기업에 다녔던 사람이라면 자기 기록이 다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조그마한 공장에 다녔거나 아니면 우리 건설직처럼 이렇게 여러 군데 이렇게 돌아다니는 분들은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산재 인정을 못 받을 거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녹색병원에 오시면요. 사진을 보고 이 사람이 직업으로 인해서 노출이 됐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한국 최초는 아니고요. 국내 유일. 예, 뭐 하여튼간 누가 자랑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타가 공인한. 그래서 아니 그럼 그게 인정이 돼요? 그렇게? 예,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시도해 볼 거예요. 지금 그게 되면 획기적일 것 같은데. 지금 소견서를 쓰고 그분 이력을 하나도 증명하지 못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자기가 어떤 일을 했다는 걸 증명할 수 없는. 예. 이분은 골로 심지를 만들던 회사에서 일하시는 사무직원이에요. 그러니까 성면의 생산직이 아니고 사무직. 근데 이제 중간에 일이 바쁘면 이분이 나와서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가장 성면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없어졌나 제가 보죠. 1년 만에 산재 승인 받은 게 있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이 얘기만 좀만 더 하면.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그 사람이 사진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직업으로 인해서 노출됐다는 걸 증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할 거예요. 성면 그 사진? 즉 MRI인가요? CT인가요? CT. 이야, 그게 되면 건설 우리 노동자분들은 굉장한 큰. 몇 년 전에 그 성면 산재 인정받은 케이스, 그때 저도 최초였거든요. 근데 이분이 인천제철 있잖아요. 인천제철 공장 증설하면서 그 공사에 투입됐던 분인데
그 폐암 말기예요. 중피종 질환 말해가지고 이제 그 아드님이 직접 왔더라고요. 나도 봤어요. 나도 이미 봤어요. 수술도 수차했고. 근데 1년 동안 그 산재 처리를 못했어요. 계속 근무 이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어디서 좋은 저기 해야 되냐면은 그쪽 그 관계되시는 옛날 퇴직하시는 분들이 옛날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철소 공장에 다 성면 슬레이트로 돼 있는 거예요. 그 사진 한 장. 그것이 인정받아가지고 산재 처리가 된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물질적 증거가 있었구만.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제일 좋은 건 이런 물질적 증거, 뭐 이렇게 고용보험에 들어있다, 뭐 아니면 뭐 저기 그 회사가 있어서 뭐지 경력 증명서를 띄워준다 이런 게 없더라도 지금 말씀하셨던 월급 봉투 예를 들면 그 다음에 동료의 증언 또는 뭐 동료의 증언 또는 하다못해 자기가 그 공장에서 찍었던 사진 이런 정도만 있어도 굉장히 이제 경력을 인정해 주는 데 도움이 되죠. 만약에 이런 게 다 없어도 그리고 또 인정이 가능할 수 있다. 사진을 보면서. 그래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우리 박종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성면으로 인해서 행정부를 통해서 구제를 받는 사람이 지금 1,400명 정도 된대. 3년 만에. 그 중에 700명, 800명 정도가 건설 일용직 노동자예요. 아까 50%가 예, 50%가 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 경력을 증명하지 못해요. 그래서 산재로 신청하지 않고 그냥 일반으로 신청을 한 거죠. 그런데 이분들도 이제 길이 열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케이스가 저희가 이제 며칠 안에 어저께 제가 소견서까지 다 검토를 했는데 이거는 뭐 반드시 인정이 됩니다. 직업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석유 골로 심지를 만드는 회사에 사무직으로 계신 분인데 그것도 이 사람은 생산직도 아니고요. 근데 제가 뭐 그 어저께 소견서를 보면서 쭉 했는데 저희 병원에 신동이라고 전공의 선생이 소견서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못돼서 전공의 보고 소견서를 쓰라고 하니 전문의가 안 쓰고 근데 얘가 소견서를 딱 써가지고 왔는데 야 이건 뭐 거의 뭐 최고로 난 얘가 이렇게 일 잘하는지 몰랐어요. 뭐? 동이 좋겠다. 저도 아는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자꾸 그렇게 다른 병원에 스카우트 가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아, 전공의 때는 스카우트 못 돼요. 아, 그래요? 그리고 가면 안 되죠. 가면. 상도덕이 배신하면 안 돼. 아니, 근데요. 이거 진짜 되면은 의학계에서도 이건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어디 뭐 이렇게 막 발표하고 이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잘 모르겠는데. 그렇죠. 그렇게 그죠? 저희가 이제 해야죠. 예를 들면 CT상에서 성면에 고농도 노출을 갖다 찾아낸 거거든요. 근데 성면에 고농도 노출되는 거는 직업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은 마치 이 사람의 증언도 있고 사진상에서 고농도 노출도 있어서 이거는 직업으로 인해서 온 거다라고 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워낙 직업이 아니면 올 수가 없다. 길 가다가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런 그렇죠. 거죠. 예. 환경 노출로 그렇게 생길 수 없다. 오케이. 이런 분은 제조업이니까 그나마 기록이 있고 그러겠죠.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공장은 동료들도 모르고 동료들은 다 없고 그 공장은 이미 문을 닫았고 위치도 있는데도 지금 다 개발에 대해서 다 들어갔고. 그러니까 그 다음 순서가 건설하는 사람을 한 사람 이제 좀 그 다음 순서가 건설 이렇게. 700명 중에 찾으면 되겠네요. 제일 좀 확실한 그렇죠. 분들로. 그래서 저는 이거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해야 돼요. 그거야. 정부에서. 이거 말고도 정부가 해야 되는데 아니, 시민사회단체나 하는 데가 많잖아요.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요. 제가 일본 아까 얘기 좀 드리면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제가 일본 얘기를 한번 드리면 제가 일본에서 이제 그 대학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대학에서 건강검진을 나보고 하라고 그래요. 당연하죠. 이제 나도 취직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건강검진을 하러 갔더니 조그만 의원을 하나 소개시켜 줬어요. 조그만 의원을. 사람도 많지 않고 뭐 학교에서 하지 말고. 거기 갔더니 거기 진료실 바로 문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폐암 환자입니까? 그다음에 성면에 혹시 노출됐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구제받을 수 있다. 그래서 직업적 노출은 이런 거를 직업적 노출이라고 합니다. 건설에서 일했냐, 조선소에서 일했냐, 뭐 이런 식으로 막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포스터로 딱 붙어 있어요. 진료실 옆에. 우리 동네 병원에 딱 갔는데. 이게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이게
그 어떻게든 안 해주려고 산재 보험료 내서 어디 이런 데 써야 돼요. 이런데. 그러니까. 예. 그래서 진짜 참 산재보험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근로복지공단 흑자 내가지고 성과급 준다지 않습니까? 몇 조씩 흑자 낸 거 연말에 그 직원들한테 그때 그러셨잖아요. 그럼 그 돈으로 진짜 저기 어디야 카지노 간 거냐 그랬는데 그거에 그 정확하게 집을 수는 없지만 연관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성과급을 준다는 게 성과급을. 아니 근데 뭐 그건 뭐 성과급 받을 수도 있죠. 뭐 불승인 돼서 예, 흑자 나서 성과급보다도 뭐 이렇게 그래서 뭐 그 정부 기관이 요새 다 성과급 그런 제도들이 있어서 뭐 그래서 그걸 뭐 문제 삼는 건 아니고 뭐 그런데 하여튼간 그러니까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또 주민들을 보호하는 법이라면 적어도 정부에서 이런 정도의 역할들은 해줘야 되죠. 이게 홍보죠. 뭐 TV에 광고까지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그렇다면 뭐 그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거는 아까 그 사고 조사는 안전보험공단에서 하면 되죠. 이런 거. 몇 년 전에 저희들 상담받은 게 참 안타까운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이분들이 그 옛날에 우리나라 외화 본다고 중동에 많이 나갔잖아요. 건설 노동자들이 가가지고 한 마을에 청년 3명이 중동에 가서 일했던 거. 그러다가 이제 왔는데 나이 먹어서 이제 3분이 다 이제 성면 질환이 걸린 거예요. 예? 근데 이분들이 또 해외 파견 근로자여가지고 산재 처리도 안 되더만요. 아니요. 또 그것도 돼요. 왜 안 되지 안 않습니다. 돼가지고, 저희가 파견 노동자들? 저희가 중국에 가서 일했던 노동자들을 산재 인정받게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중국이요? 예. 예. 그 뭐 굉장했죠. 저희가 그게 1999년 저희 연구소 처음 생기고 나서 녹색병원 처음 생기고 나서 이게 환자가 왔는데 직업병이 의심돼요. 중국에서 써요. 그 사람 산재 보험도 가입도 안 돼 있어요. 뭐 당연히 안 돼 있겠죠. 그런데 그때는 이제 우리 좀 병원을 연구소를 좀 알리자. 그래서 비행기 타고 갔어요. 저희가 돈 내고 비행기 타고 가서 조사해서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소에서 앞으로 이렇게 성명 환자들을 하게 되면 좀 많이 홍보를 좀 하는 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잘 못해 홍보를 잘 못하는데. 그 아래야 일반 사람들이 나도 성면 질환이다. 우선 건설 노조도 홍보가 잘 안 되잖아. 건설 노동자들한테 조직된 노동자들 홍보가 잘 안 돼서. 기존에 건설 노조의 그 노동자분들은 많이 하지 않았나요, 녹색병원에서? 아니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는 정말 마쳐야 되는 시간인데 그 한 가지 그 여러분께 그 청취자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 한마디 하고 지금 이제 말씀 잘 들어보면 주위의 분들을 찾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폐암이나 이런 건 다 환경성 암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혹시 일가 친척 중에 폐암 환자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면에 노출됐느냐, 뭐 직업적으로 노출됐냐, 환경적으로 노출됐냐 그거 찾아서 저희 병원에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은 제가 청취율 2배 이상 이거 공약으로 내세웠잖아요. 열심히 들어주시고 또 옆에 계신 분들한테 들으라고 하시고 한 번 들은 거 2번 또 듣고 3번 듣고 이렇게 하시면 2배 이상 올라가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0.1에서 0.2 오르는 거 어렵지 않다며요. 그러니까 0.1에서 0.2 오르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았는데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 예, 감사합니다. 오늘 그 집중 토크 직업병 이야기 1탄 침묵의 살인자 성면 해주신 우리 임상혁 소장님 감사드립니다. 성면에 의한 노출에 의해서 중피종이나 뭐 암이 걸렸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증명돼서 이제 산재 인정되는 게 어렵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금방 얘기한 것처럼 그 CT 갖고만 그렇게 증명될 수 있으면 이건 뭐 획기적인 거 아닙니까? 어떤 간에 자기가 본인이 이건 성면 질환이라고 하면은 그 질긴 놈이 승리한다고 어떻게든 산재 인정 받을 수 있어요. 몇 건이나 돼요? 건설노조 혹시 몇 건이나 산재 인정 받았어요? 한 거 중에? 뭐 10건도 안 되죠, 채. 한 거는? 그러니까. 접수한 거는? 접수한 게 10건도 안 된다고? 그 중에 된 거는 그러면? 산재 인정된 거는? 대부분이 됐어요. 그래요? 그럼 하면 되는 거네? 근데 저 혼자 하긴 너무 벅차더라고요. 왜냐하면 사고성 사고도 너무 많은데 왜냐하면 이것은 직업성 질환이잖아요. 이것은 장기적으로 누군가가 진짜 런닝메이트로 붙어서 해야 돼요. 그래야 거의 1년을 준비해도 산재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기든 뭐 우리나라는 이제 그 지인을 통해서 일하러 많이 다니거든. 같이 이 팀을 이뤄서. 그러니까 옛날에 같이 일한 사람들 연락처도 또 알 수가 있어요. 주로 그쪽 거주지에서 일하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은 사한자 인정을 받긴 하는데 일단은 건설 근로자분들이 본인이 이게 성면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해야 되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건설 노동자 중에 술 담배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 술 담배 때문에 그런다 하지. 나 혹시 내가 산업재해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산업재해에 있다고 하면은 아무 노무사한테 해가지고 이용구소 가서 해서 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다 개인 질환으로 하고 또 거의 막 우리 여기 상담 오신 분 중에 그 일을 배관공이나 그 전기공 같은 경우 30년 일했다고 하더라고요. 70 다 돼가지고 오신 거예요. 중피전 걸려서.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확실하네. 예. 그러면 그것도 본인들도 아니고 가족들이 와요. 가족들. 지금 아버님 병원에 누워 있는데 뭐 인터넷인가 뉴스 보다 보니까 뭐 성면 질환 뭐 이런 얘기 들어서 혹시라고 와봤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게 한 단계 더 건너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력을 추정하기 힘들어. 성면 질환 본인이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옛날 일했던 사람들 만나러 가서 야, 나 병원 갔더니만 성면 중피중이래. 너도 이제 조만간 그런 질환이 나올 거야. 너 혹시 폐 괜찮냐? 이렇게 입소문으로 타서 해야 되는데 그렇죠. 노동자로 우리의 요구를 가지고 투쟁하면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투쟁! 현장 인터뷰, 케이블 노동자 이야기 좀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희망연대 노동조합이라고요. 이 케이블 비정규직, 그러니까 케이블 그 노동자들이죠. 그래서 CNM, 티브로이드, 뭐 LGU 플러스, SK 브로드밴드, 뭐 이런 그 대기업 에서 케이블 노동자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파업을 진행하고 계신데 파업 100일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분들 그 안전보건 문제와 결부돼서 같이 좀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희망연대 노동조합 케이블 비정규직주의 박현주 부지부장님 모셔서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현주 부지부장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오늘 그 케이블 노동자분들 좀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예, 먼저 그 희망연대 노동조합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어떻게 지금 그 케이블 노동자분들이 어떻게 좀 구성이 되어 있는지. 네, 저희는 그 민주노총 산하의 희망연대라고 해서 네, 노동조합이고요. 여러 개 지부가 있는데 네. 저희 같은 경우는 CNM 정규직 지부가 있고요. 네네. 그 CNM 정규직 지부에 의해서 비정규직 지부가 또 탄생을 하게 됐고요. 네네. 그다음에 뭐 태광 티브로드 지부가 있고 지금 이제 LG SK 지부까지 이렇게 해서 방송통신 지부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고 아시다시피 서울 콜센터 120번 다산 콜센터도 저희 지부가 있고요. 아, 다산 콜센터도 희망연대 노동조합이 그 소속이군요.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지역사회와 더불어 산다는 취지 아래서 뭐 다른 노동조합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만의 노동조합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연대하고 지역 군대위를 구성하고 해서 다른 많은 일들을 해가고 있는 노동조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우리 부지부장님? 네. 어디 지금 이동 중이신가요? 네. 아, 예. 지하철인가요? 예. 아우, 지하철 소리가 막 들리네요. 저기 근데 케이블 노동자라 그래서 남성이 주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여성 간부시네요. 남성이 주죠. 한 90% 정도가 다 남성 직원들이고 조합원도 마찬가지고요. 그 중에 여직원들이나 여성 조합원들이 한 10% 정도 차지하고 사무실 내에서 건산 업무나 기타 내근직 업무들을 이제 담당하고 있는 여직원들이 있죠. 아, 그래서 10%에서 그 뽑히신 분이군요, 그럼. 예? 아니, 뭐. 그렇다고 보셔도 되고요. 네네. 그 최근 파업을 벌이신 지 100일이 넘었다고 들었는데요. 네. 예, 도대체 왜 이렇게 오랜 그 시간이 싸움이 걸리는 겁니까,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원청인 CNM이 전향적으로 노조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교섭에 나와줬었는데 네. 올해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CNN 매각 관련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슈 사항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네. 협력업체 대표들하고의 교섭에서는 어떤 금전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네. 교섭이 지지부진해서 이제 파업까지 오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 또 중간에 업체 사장들이 많이 이제 고자가 됐어요. 대체 인력을 들이고 이러는 과정들이 있어서 네. 업체 매출도 많이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견딜 만한 뭐가 없으니까 중간에 또 직장 폐쇄를 저희가 했거든요. 그래서 직장 폐쇄가 뭐 한 50일 이상 되는 바람에 네. 또 길어지게 됐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업체가 변경되더라도 원청에서 이제 신규 업체나 기존 업체에서 사업장을 인수받을 때 모든 직원들을 고용 승계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뭐 근속 승계나 단협 승계까지 다 이루어졌었는데 네. 올해는 아시다시피 뭐 109명의 해고자가 나올 정도로 네. 그리고 이제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만 세상 해고를 시킨 거죠. 대상 해고를. 그런 과정들이 쭉 이어지다 보니까 올해는 이제 파업 기간이 좀 많이 길어지고 있는 거죠. 네. 어쨌든 그 교섭이 빨리 제대로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네. 이 케이블 노동자들 그 고용, 뭐 말씀하신 뭐 고용 임금 문제가 많지만 네. 저희들도 그 안전보건 그 방송이다 보니까 네네. 그 안전보건 관련돼서 이제 취약하다는 저희들 뭐 기자회견이나 보도도 본 것 같고요. 네. 네. 그렇게 취약성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도 막상 조사하기 전에는 저희가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내근직에 있다 보니까 네. 작업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는 알지만 실제적으로는 몰랐는데, 저희 이제 동영상 같은 걸 보실 기회가 있으면 아시겠지만, 네. 전지에 올라가는 건 그냥 일상 다반사고, 네. 감전도 수시로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보호장구나 절연장갑 뭐 이런 안전고리 이런 자체가 없고요. 네. 아파트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제 삼각형 아파트라고 해서, 네, 가드라인이 없는 그런 아파트 옥상 꼭대기에 이제 그 탭이라는 장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선을 연결해야 되는 작업들. 네. 바람 불 때 올라가면 이제 거의 살인적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지하 매뉴얼 공간에 들어가는 것도 그냥 특별한 보호장구 없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건물은 괜찮지만 이런 사무실 공간이나 이 건물 공간에 가면은 텍스 작업이라는 게 있어요. 천정을 뚫고 들어가서 그 공사를 해야 되고, 네. 이럴 때 이제 그 발암물질, 1급 발암물질이라고 하는 성면들 마시는 거는 일상 다반사고. 금방 성면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네. 예. 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이제 동영상도 저희도 찍다가 정말 깜짝 놀란 거죠. 네. 천정을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 이제 아주 깜깜하더라고요. 네네. 성면도 있을 뿐더러 천장을 굉장히, 닥터 같은 거. 시야도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법 규정에는 다 있는데 그렇죠. 아무도 저희한테 그런 걸 안 가르쳐 주니까 네. 저희는 이게 위법이라는 자체도 모르고 당연히 그렇게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원청이나 사업주들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한 번도 안 해봤고. 네, 한 번도 안 했어요. 네. 이제 뭐 그나마 형식적으로 하는 데는 교육받았다고 사인해라. 네. 그러면 이제 사인하는 정도? 네. 뭐 이 정도였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그 산업안전에 관한 내용이라는 거는 정말 무식하리만큼 전혀 몰랐던 거죠. 그럼 뭐 사고로 다치거나 한 분이 그 많으실 텐데 뭐 처리나 이런 것도 문제가 많았겠네요. 그렇죠. 네. 사고는 다반사로 크고 작은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산재는 거의 없다는 게 문제죠. 산재 처리를 하지 않고 사업장에서 실제로 발생했던 이제 그런 사례들을 저희가 이제 올해 그 산업안전 관련해서 연구팀하고 같이 만들었었는데, 네. 뭐 재해 발생률을 보면은 뭐 예를 들면 근로복지부 기관에서 산재 재해율이 0.59% 정도라고 하면 저희는 16%가 나왔더라고요. 16%요? 네, 어마어마한. 그럼 이게 몇 배예요? 1%. 거의 뭐 16배?
네, 15배? 뭐 이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산재 같은 경우는 다 은폐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개인이 다쳤으면 업무를 하다가 다쳤어도 보통의 경우는 개인이 알아서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 그나마 이제 사측에서 그래도 좀 전향적인 데는 치료비 정도 지급하는 거. 뭐 쉬는 동안에는 또 무급 처리하는 거. 네가 일하다 다쳤으니 네가 책임져라. 이런 경우도 있었고 뭐 올 초에만 해도 이제 과로사로 회사 자체에서 쓰러지신 분도 계시고 돌아가셨고요, 그분은. 아, 예. 네, 전주에서 떨어져서 지금 허리에 문제가 생기신 분도 계시고. 근데 주로 추락사고가 많겠더만요, 보니까. 그렇죠. 이제 담벼락. 근데 또 이제 보통 담벼락은 괜찮지만 뭐 도둑 방지한다고 그 가시로 된 이런 철 담벼락 이런 데도 넘어다니고 뛰어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뭐 발목 뛰고 그다음에 이제 겨울에 옥상에 아파트 옥상에 가면 굉장히 미끄럽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서 낙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네, 다반사로 일어나죠. 근데 기가 막힌데 하여튼 뭐 이 제조업 우리 산재도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뭐 더 심한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이 원청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하청 사업주도 아무것도 안 한 그런 상태는 뭐 실태 조사를 한번 하셨었다고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떤가요?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실제 조사를 했더니 정말 이거는 정도가 지나치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노동부의 수시 근로 감독을 요청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사실 저희는 은근히 이제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법적으로 위법 사항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업주들은 뭐 이것저것 챙기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실제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하자는 등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지금 현재는 이제 파업 중이고 교섭도 잘 안 풀리고 하고는 있지만 원청 같은 경우는 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선정해서 이제 해보자. 뭐 이런 얘기도 지금은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 수시감독 관련돼서 그 뭐 생색내기가 좀 있었고 그래서 규탄 집회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거는 좀 어떤가요? 그 몇 개. 아까도 제가 살짝 언급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수시 감독을 요청을 했는데 뭐 2대 2하 수준의 결과가 나온 거죠. 뭐 한 과태료 2천만 원 정도 수준의 그 부과하는 것을 그쳤다는 얘기도 들리던데요. 그 과태료 2천만 원이라는 게 어떤 뭐 원청의 한 군데에 2천만 원이 아니고 다 합쳐서 도급업체까지 해서 45개가 되는데 이 중에 조사도 15개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일부 업체는 뭐 최하 5만 원 나온 데도 있어요. 뭐 20만 원. 지금 CNN 원청 같은 경우는 900만 원 나왔는데 거기는 또 뭐 콜센터도 있고 전송망도 있고 굉장히 많은 전체적인 거에서 900만 원이 나온 거니까 이 2천만 원의 수치가 15개 업체를 나눠서 나온 수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안전상의 조치나 보건상의 조치가 하나도 안 이루어진 상태고 조사도 제대로 안 된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일하는 사업장에 가서 노동자들과 같이 동행하면서 취재를 해야만 자기네들이 조사를 해야만 어떤 작업이 위험하고 이건 법적으로 위법이다 이런 걸 아는데 사업주하고 만나서 조사를 하신 거죠. 이제 완전히 이제 손방망이 쳐버리고 하는 신용만 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조사에 대한 내용을 다시 보내달라 규탄 집회도 하고 했는데 힘없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거기까지더라고요. 이게 지금 그러던 중에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한 분의 노동자가 추락을 하셔가지고 사망하셨던 거군요. 그래서 이제 그 태광 티브로드가 이제 파업 중이었고 거기도 이제 직장 폐쇄를 했었거든요. 이제 대체 인력으로 들어오신 분이 전주에 올라갔다가 비 오는 날 올라갔다고 하는 것 같아요. 원래 비 오는 날은 작업 금지 아닙니까? 전주? 원래는 그렇죠. 그러나 이제 고객의 민원이나 업무상 어쩔 수 없이 비가 막 쏟아지기 전에는 그냥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긴급하게 투입된 이제 대체 인력이라서 상시적으로 올라가던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은 주의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전주에 작업하다가 추락해서 사망을 하신 거고 비 오는 날은 굉장히 그 전류가 생각보다 많이 흐른다고 해요. 현장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전봇대 22,900볼트거든요, 이게. 전봇대 이제 순간 이제 놀래서 손을 놓게 되면 뭐 보호 장구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원청이 이제 직접 업무 지시를 내린 거라고 저희는 확인했고, 네, 비 오는 날, 이제 그 업무용 PD에게 이 시간에 이렇게 해서 이 업무를 처리해야 된다고 업무 지시가 내려오니까 이분은 이제 주변에 작업자도 아무도 없이 혼자 일을 하다가 이제 사고를 당하신 거라서 혼자? 원래 그런 위헌 작업은 뭐 그렇죠. 2인 이상 해야 되죠. 네, 그건 이제 완전한 이제 범무시가 되는 거고, 비가 와서 뭐 이제 전주가 미끄럽기도 하고 해서 떨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노동부에서 저희가 이제 근로감독 신청했을 때 최소한 제대로만 준비를 좀 하셨더라도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고 가까운 목숨 그렇게 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시는 일은 없었을 텐데 아무튼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 뭐 얘기 들어보니까 그 정확하게 이제 혼자 일하시다 그래가지고 사고 원인이 뭐 감전으로 해서 돌아가신 건지 미끄러져서 돌아가신 건지 그것도 정확히 알 수 없다며요. 그렇죠. 혼자 계시다가 나중에 발견된 거기 때문에. 그 전국에 이렇게 케이블 노동자들이 인원 얼마 정도 되죠? 대략? 케이블 노동자로만 하면 한 뭐 4,000명 정도 될 것 같고요. 4,000명. 네, 어차피 이제 저희가 전체 다수를 다 계산한 건 아니지만 방송통신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방송 쪽에 케이블 노동자만 최하 4,000명 정도 될 거다.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은. 통신 쪽은 더 훨씬 어마어마하겠죠. 그럼 지금 이렇게 우리 조직된 이 케이블 이쪽 희망연대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분들은 몇 명인가요? 지금 현재 한 4,000명 가까이 되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좀 대응을 하실 계획이신지 우리. 저희는 이제 그 노동부의 이런 뭐 눈 감고 아웅식의 감독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직접 현장을 돌면서 법 위반 사항 사실들을 확인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노동부에 가서 사업주를 고발할 투쟁을 벌일 생각이고요. 고발 투쟁이요? 네. 저희가 이제 뭐 진정을 넣고 근로감독 조사 요청만 했으니까 손방망이로 나온 것 같아서 이제 고발장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제대로 된 근로감독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노동부도 압박할 예정이고, 물론 이제 사측이 교섭을 제대로 응하고 현행법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면 더할 수 없이 좋겠지만, 지금 현재 사측은 뭐 이런 사고나 현장 업무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도 또 다 돈이다. 여기에 이제 그런 논리로 회사가 어려우니 이거는 뭐 올해는 넘어가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저희는 최소한의 법만 준행해달라. 교섭 때도 이렇게 하고 서로 이제 실갱이를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최소한의 법 테두리 안에서 산업안전 관련한 거는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뭐 그지 없습니다. 이 산업안전보건법 뭐 개정, 개선 이런 투쟁도 오랫동안 많이 민주노총에서 해왔는데 이게 지금 법이라도 지켜라 이런 거 아닙니까? 있는 법이라도. 근데 아직까지 그렇죠. 이게 지금 한 80년대, 90년대 초 이럴 때부터 이걸 주장했던 그런 어떻게 보면 구호인데. 이게 2010 지금 4년인 지금도 법이라도 지켜라, 산업법이라도 지켜라고 하는 이런 요구를 하고 있으니 참 답답한 사회입니다 정말. 전봇대 올라가서요. 어느 청와대 쪽으로 가는 케이블 다 끊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심각해지지.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이 건설노조 노환국장님이세요. 이분들하고 우리 건설노조 같이 동맹 파업하면은 딱이에요. 우리 그렇죠. 전봇대 올라가신 분들이 한 3,000명 계시는데 이분들하고 전봇대 케이블선이 많이 같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산업안전법을 공부하고 배우면서 보니까 그나마 이제 건설 쪽의 기준을 많이 적용을 해서 통신 케이블 쪽에는 법의 사각지대라고 해야 되나? 감전, 추락 똑같아요. 애매한 거죠, 굉장히. 그 노동자들을 어떻게 저번에 노후된 전봇대가 넘어져가지고 막 뉴스에 나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전력이 핑계로 된 말이 노후된 전주를 새 걸로 교체하지는 않을 망정 그 전봇대가 과적되는 이유가 불법으로 통신이나 이런 케이블들을 설치해 놓고 하기 때문에 과적 전봇대가 늘면서 이게 전주가 연쇄적으로
넘어가서 사고가 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블 노동자들을 요구하니까. 야, 그 케이블 기계 무게가 얼마나 한다고? 네. 한전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 그 지지대를 그 전봇대는 지선이 있잖아요. 아 근데 그 공짜가 아니고 다 그 사용료를 받아요 한전이. 예, 임대료. 그러면 지선을 제대로 설치를 해서 넘어지지 않게 해줘야지. 그거를 케이블 노동자들 탓을 하고 있으면 답답하네요. 그 여성 노동자들에게 안전 보건상 위험 요인은 없나요? 우리 간부님이신데. 여성들은 주로 고객센터에서 네. 앉아서 사무실 내에서 영업사하고 상담을 하는 역할을 하는데 감정 노동이 굉장히 심한 거죠. 네, 관리자들이 뒤에서 감시를 하는 거죠. 상담을 뭐 빨리 진행해라. 뭐 아니면 이제 콜센터 같은 경우는 거의 화장실도 못 가고 눈치를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심지어는 뭐 오타가 수두룩 하다는 등 이게 내용을 다 보고 뒤에서 작사를 하는 이런 과정에서 이제 굉장한 이제 그 심적인 스트레스나 뭐 이제 고객들이 또 순수하면 좋은데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이제 콜센터 안에는 거의 뭐 피장통 수준 뭐 이렇게 돼서 거의 인간 CCTV네요. 네, 관리자가. 그렇죠. 예,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콜수가 지금 뭐 늘고 있으니까 빨리빨리 끊고 뭐 초당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내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호흡 기절이나 소화장애, 성대 결절,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 편이고 저희가 이제 감정 노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실태 조사를 또 같이 했었거든요. 산업안전 하면서. 네네. 감정 노동에 대해서요? 네. 우울증 수치가 굉장하더라고요. 네. 여성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남성 이제 현장에서 고객을 대상으로 그렇죠. 하는 그분들도 감정 노동이라고 할 수 있죠. 예. 네, 그분들도 심하고 특히 이제 콜센터나 저희 이제 사무실에 내근하시는 영업팀이나 아니면 이제 고객 상담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 우울증 수치가 높아서 조사하시는 분도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런 이제 위험 요소가 있는 거고 장시간 앉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뭐 근골격계 관련해서 허리 안 아픈 사람 없고 어깨 안 아픈 사람 없고 그런 위험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거의 종합병원이네요. 네, 말 그대로. 그렇다고 보시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뭐 너무 많네요. 얼른 어떻게 파업 투쟁 잘 마무리되면서 현장 복귀하셔서 또 이렇게 작업 환경 개선 관련된 투쟁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요. 이렇게 바쁘신데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한테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히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케이블 노동자라고 하면 고객 옆에서 우리 동네 기사들이 있잖아요.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남들이 보기에는 저희가 빨간 조끼 입고 맨날 데모하는 사람들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거기에 이제 고객님들의 권익이나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익성이나 이런 것들도 함께 저희가 주장하고 있으니까 저희만의 싸움이 아닌 함께 해주시는 싸움으로 많은 관심과 격려를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지하철역 빨간 조끼가 이 케이블 노동자 분들이었군요. 지하철 곳곳마다 많더라고요. 선전전 하시는 분들이. 네, 335. 수시적으로 지하철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선전물도 많이 잘 받아주셔서 읽어봐 주시고 만나시는 격려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십시오. 네. 난 이분들 매일 봐요. 무슨 역에서 봐요? 집이 그쪽 청와대 뒤편 높으신 분 사는 쪽이라. 아니 이분들이 엄청 굉장히 방대하게 거기 넓게 하시더라고요. 시청 광화문에서 맨날 노숙해요 이분들이. 맨날 아침 저녁을 보죠. 전 좀 북쪽 수락산역에서도 봤어요. 아유, 그냥 안타깝다. 진짜. 하여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거의 안전보건으로도 거의 우리가 잘 몰랐던 사각지대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어느덧 저희들이 이제 1시간 반인데 이제 한 몇 분 안 남았네요.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하면서 오늘 컴백 나눔 무방비다 4회 방송 직업병 이야기 성면과 침묵의 살인자 성면과 케이블 노동자 들어봤는데요. 오늘 그 얘기 또 못했네. 예? 우리 건설노동 우리 박정우 국장님 현장 가갖고 감금되고
생쇼를 한 얘기를 또 못 들었습니다. 시간이 또 없네. 다 잊어먹었습니다. 다 잊어먹었어요. 안 좋은 기억은 빨리 잊어먹으니까. 예. 자, 오늘 뭐 고생하셨고요.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네. 아니요. 좀 쪽팔린 대통령께서 이런 계속 사고 뭐 안전 그때 6월 달에 규제 완화 뭐 얘기를 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오히려 규제를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국무회의에서 하신 걸 봤어요. 근데 지금 하는 거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규제 완화들을 지금 공무원들이 막 하고 있거든요. 예, 뭐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은 정말로 해외 나가실 때 정말 쪽팔리면은 정말 이런 거라도 좀 잘 단도리를 하고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박근혜 대통령님 정신 차리시고요. 자, 오늘 사회 마치면서요. 다음 5회 방송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상혁 소장님의 직업병 이야기 계속되니까 댓글로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업병 이야기 중에 뭐 이런 직업병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다는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희들이 선정해서 먼저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4회 방송 케이블과 성면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은 일과건강기획국장 화섬노조 노환실장 현재순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게스트로 나와 있는 건설산업혁명 박종국 의원연구장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남 거창에 사는 조합원 백함나무님. 남편의 유언으로 온 가족이 미디어 협동조합원이 됐습니다. 라디오 비평 들으실 때마다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먼저 하셨고요, 가입을. 예, 그 뜻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손자, 손녀 뭐 6명까지 뭐 그렇게 이제 다 가입을 하게 됐지. 작고한 부부는 왜 국민TV 조합원 가입, 이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언론운동이라고 확신했을까요?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민족일보 조영수 그분 그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 동아투이 그때 남편이 저 광고도 내고 또 한겨레 주주도 되시고 저희 시어른 되시는 분이 보도연맹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억울하게 그리고 옥살이 하실 때 그 도시락을 가지고 감옥에 가서 어느 날 갑자기 그래 이제 총살 당했다는 그런 걸 안 겪었으면은 또 뭐 평범하게 살았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공정언론 건설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주세요. 전화 서울 3144-7737, 3144-0933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